뉴스 헬리콥터에 올라탔습니다. 뉴스의 현장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시사저널 사옥 상공입니다. 2011년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 윗선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행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윗선이 누구냐? 박희태 국회의장 그리고 새누리당 수뇌부였다고 합니다. 위헌정당은 해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지요. 선거방해를 일삼는 정당이야말로 위헌정당 아닙니까? 임명진 목사님, 새누리당 탈당하라 이러지 말고 스스로 해산하는 것, 헌법 좋아하는 당다운 행보 아닌가요?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상공입니다. 현대자동차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기 위해 연말 소외 이웃 돕기 성금 계정으로 분류됐던 돈 일부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우이웃 성금 9억 3천만 원을 최순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최순실은 실세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연말 감방에 갇힌 소외된 이웃이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돈이 씨가 된다는 말도 곧 나오겠군요. 서울구치소 상공입니다. 최순실 변호인이 법정에서 변희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절도했다느니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느니 가닥도 맥락도 없는 주장을 펼쳐온 보수단체. 네, 변희재가 마지막 잡을 동아줄인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희재를 어떤 자격으로 증인 신청했을까요? 태블릿 PC 전문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태블릿 PC 전문가가 있었군요. 그러면 스마트폰 전문가도 있나요? 하여간 재판부는 최순실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전문가를 못 알아보네요.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으니 네, 조만간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뉴스는 현장이다 준비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로서 잘한 놈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엉터리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요. 또한 답변서에는
관저에 머물렀던 박근혜를 변호하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업무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에다 요구했던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좀 소상하게 보고해라. 드디어 대통령 그렇습니다. 측이 제출을 했지요. 네네. 한 16장 분량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별반 눈에 띄는 것은 없고 허술하게 짝이 없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승자박의 그런 답변서라고 보여집니다. 자승자박의 답변서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5가지 추가된 것의 핵심은 예. 머리 손질했다, 특공대 투입 보고를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공대 투입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10시 30분 이전에 이미 특공대는 투입이 됐고 그 특공대라는 것도 불과 한 자릿수. 아무런 의미 없는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거고 머리 손질도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 오전 이전의 상황, 오전 상황에 이미 300여 명이 구조되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1시 23분, 1시 13분에 예. 김장수 실장과 유선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요. 그렇죠. 또 11시 28분과 12시 때 2번이나 그런 300여 명이 구조되지 않았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예.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11시 10분부터 예. 아마 우리 국민들은 123 함정만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513정이라는 함정이 또 있었습니다. 예. 그 함정은 11시 10분부터 현장 상황을 NSC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시 10분부터.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을지 훈련 기간 동안 을지 국무회의를 청와대 이 NSC 벙커에 가서 위기 상황실에 가서 주재를 하곤 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적어도 세월호가 10시 31분에 전복이 됐고 11시 11시 한 18분경에 완전히 침몰이 됐기 때문에 김장수 실장과의 유선 통화가 실제 있었고 또 서면 보고를 실제 봤다면 대통령은 지하 벙커로 갔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오전 일과예요. 오전 일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오후 일과만 5개 추가했는데 국민들이 정작 궁금한 건 오전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게 8시 42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9시 19분부터 TV로 생중계를 받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밝힌 대통령 행적을 보면 계속해서 대통령은 서면 보고 전화 보고 서면 보고 전화 보고 그리고 구조 잘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딱 3번 내렸다는 거예요. 오전 내내. 그것도 관저에서. 그것도 근거가 그나마 그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지금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거가 없으니까 헌법재판관이 그 근거 밝히라고 다시 요청을 했죠. 근데 그 관저에 머문 것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 처리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무장단체한테 김선일 씨가 납치됐을 때 그때 본관이 아니라 관저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범계 의원님 그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셨죠. 정말 후한무치한 주장인데요. 이완영 의원님의 주장을 이번에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데요. 김선일 씨 납치 사건 때 대통령이 그 납치 소식을 보고받은 시점은 새벽 6시입니다. 당연히 과에서 주무실 때고요. 새벽 6시. 예.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출근하셔가지고 본관으로 출근하셔가지고 NSC에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또 김선일 씨가 참수됐다라는 그런 살해 소식을 들은 시점은 밤 1시입니다. 당연히 관저에서 주무실 때입니다. 그것과 관저에서 당연히 주무실 때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본관에서 집무한 것과 새로 그 엄중한 7시간대 수요일 평일에 하루 종일 관저에서 머무른 거를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교 대상이 참 후한무치입니다. 국방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관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롯데 측이 성주 골프장과 국방부 부지의 맞교환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롯데 골프장에다가 사드 부대를 배치할 계획, 백지화됐습니다. 오마이뉴스 TV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정치적 한가운데 소용돌이 한가운데 롯데가 들어와 있거든. 롯데. 그 골프장. 성주. 골프장. 네. 그게 벌써 국방부하고 토지 막거래 협약이 체결됐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난주에 1월 안에. 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 오늘 내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월 초에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롯데가 그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했어. 아, 왜요? 왜냐? 그럴 뜻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재밌다.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재밌다. 국방부에서 곧 롯데 측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일정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국방부를 부르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이건 롯데 때문에 이래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롯데가 중국에서 표적 기업이 돼서 매장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손해가 막심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롯데 입장에선 그룹에 사활이 걸린 일이야. 이게 골프장 문제가 아니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골프장이 문제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감정평가 다 해왔는데 이래서 이제 협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롯데가 이 방식은 이사회에서 승인도 안 날 거고 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현금 보상을 해달라. 토지 막거래 이거 별 재미없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황당한 거야. 이건 또 갑자기 뭔 얘기야? 그런데 최근에 롯데가 시민단체에다가 이제 흘린 얘기 이건 정확히 그거 상당히 단독? 고위층이 단독 나갑니다 여러분. 네. 만약에 야삼당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 준다면 이번 정부에 서명 안 하겠다. 롯데가? 이거 완전히 센 뉴스다. 아니 요 얘기를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래야지 이거 지금 내가 다 하면 롯데가 지금 특검에 불려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가 고문당해 잘못하면. 그러다 다시 신 회장이 구속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이거는 입장도 우리가 봐줘야 돼. 아니 근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 롯데가 야삼당이 사드 입장을 결정해주면 이번 정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이게 재밌는 포인트. 이게 진짜 우리가 막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 그런 상황인데. 뜻밖의 변수를 만난 거네. 사드가. 그러면은 지금 롯데 골프장은 제3의 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정대로 사드가 빨리 배치돼야 된다고 국방부가 계속 생각한다면 한미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 빨리 제4의 부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사드와 F-35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의 커미션이 독일로 바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오마이뉴스 TV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일 가셨어요. 국조 중에. 최순실 씨가 숨겨놓은 은닉 재산을 찾겠다. 주진우 기자와 함께 가셨는데 상당히 돈 세탁 정황을 찾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독일 검찰하고 한국 검찰이 공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 세탁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돈이 넘어가서 세탁이 된 경우가 있고 외국에서 독일로 들어간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스위스 비밀 계좌가 넘어갔다. 뭐 이런 식. 그렇죠. 아니면은 미국의 방산 관련된 커미션이 미국에서 독일로 갔을 수도 있죠. 미국의 방산 관련 이게 지금 왜냐하면요. 자, 로키드 마틴에서 로키드 마틴. 최순실이가 뭘 해먹었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커미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봐보죠. 독일로 바로 그런데 외국으로. 미국에서 독일로 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돈 세탁의 유형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쏘는 그 과정에 애초에는 한국에서 왔었는데 아니면은 스위스 은행에 잠겨져 있던 그런 돈들을 몇 차례 걸쳐가지고 또 세탁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거를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 동안에 이것을 그림을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이나 특검이나 국민들에게 좀 그래도 이해가 가도록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게 복잡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한 20-30명이 나옵니다. 이게 BBK보다 아침에 정봉주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충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 야 이거는 아니요 BBK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다. 야 형님 이건 BBK보다 최소한 2배가 더 복잡한 거예요. 일단 등장인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겠죠. 제가 세계 조직이 움직인다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고 파악한 것들을 일종에게 말하자면 내사 정도 수준이죠.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후에 정리가 마무리가 되면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특검이 수사를 하시라고 특검에게 다 넘겨주고 특검 힘으로도 안 돼요. 특검 내부에는 지금 국세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단 한 명밖에 없어요. 특검이. 네, 이건 적어도 한 팀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진행돼야지 기본적인 이게 조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팀을 짜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재벌 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4대 재벌 기업들의 지배 구조부터 투명하게 확립하고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정책공간 국민성장 포럼에서 문재인 전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재벌 경제는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재벌 경제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30대 재벌 대비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 재벌의 비중이 5분의 1, 범삼성 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합니다. 4대 재벌의 비중이 2분의 1, 범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입니다. 반면에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중견 재벌의 경우 3분의 1은 부채 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인 부실 상태입니다.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재벌 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사익 편취 등 수많은 기업 범죄의 몸통이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 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하여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먼저 공공 부분에 노동자 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의 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 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벌 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 주주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가 주로 비상장 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중대표소송과 다중장부 열람권도 제도화하여 재벌 총수와 맞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청산대상이라기보다는 경쟁 상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재명 시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지금 요즘 상당히 날선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대선 전초전이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청산 주체가 아니라 청산 대상이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재명 시장도 동의하십니까? 박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바인데, 전 청산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경쟁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원순 시장이 또 어제 범야권 연정 카드 얘기 꺼냈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임명진 비대위원장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연정 얘기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이것이 야권 간의 연정이 됐건 이 공동정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만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적폐청산하고 공정한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특정인 또 특정 세력만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어렵죠. 힘을 합쳐야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큰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합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그 힘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은 연정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야권의 통합 또는 최소한 연대,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국민들은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실질적 연정이라는 부분이 물론 집권 이후에 그 집권자의 의중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 주된 그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실적으로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이것은 좀 쉽지 않지 않는가,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야권 내에 개헌을 매개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야 대의에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둘째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개헌이 소위 책임져야 될 세력들, 예를 들면 새로 나온 신당이 지금 신분 세탁하고 신장 개업하는데, 이 세력들이 다시 과거의 지배 세력으로 복귀하는 수단으로 개헌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을 매개체로 하는 것은 별로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의 문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물론요. 저는 차기 정부에서는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내용과 시기를 제시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 김창희! 이병 김창우! 요새 씨발 뭐가 이렇게 나라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아유, 정재호 병장님,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좀비가 뭐? 존바라요, 존바라. 이게 애니메이션 채널인데요. 신연예인 지역 중령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드는 오인용하고요.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 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뭐? 진짜야? 와, 씨발 재밌겠다! 유튜브에 존바라만 딱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와, 얼마야 그거? 내가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완전 공짜예요. 와, 씨발 짱이네. 안 보면 이구만. 유튜브에서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말하자면 031-902-9292.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김 PD님. 예. 지난 한 주간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에 많이 그 이름이 오르내렸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선명성 경쟁에 나선 양상입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지지자들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자와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가 많이 중첩됐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많이 겹쳐 있죠. 저희 당 지지자들이 다 겹쳐 있는 셈이고. 예. 근데 이제 촛불 초반에 보면 이재명 시장이 먼저 치고 나가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맹렬하게 쫓아가면서 나갔는데, 이제 특히나 뭐 퇴진과 관련 탄핵 이런 얘기들을 좀 과감하게 꺼냈던 후보가 두 분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이 좀 더 빨리 치고 나가셨고 좀 더 선명하게 치고 나가셔서 거의 같은 톤으로 박원순 시장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촛불 특수는 이재명 시장이 다 보셨다고 봐야죠. 예. 이게 이제 SNS를 직접 하시는 정치인들의 특징인데요. 예. 여론 수렴을 하루 종일 하고 있고 이 민심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좌고우면 할 때 팍팍 치고 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전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마의 10%를 뛰어넘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다른 캠프 특히 뭐 문재인 캠프 이런 데서 들리는 얘기는 10%에서 뭐 주저앉지 않겠냐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예. 15%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소위 반기문과 함께 3강을 굳힌 셈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결과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분이 바로 이제 박원순 시장님하고 안철수 우리 대표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일단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패착수를 뒀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김용민이처럼 뭐 막말 파문에 휘말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그 상황을 맞게 됐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 듣고 있는 얘기는 시장님의 좀 본인 판단이었다라는 인상이 강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이 강경 발언들은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치고 나가야 될 포인트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예. 치고 나간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막말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물론 듣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런 점들이 있지만 뭐 그건 뭐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인에겐 또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논쟁을 통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로 상처가 심해지면 정작 본선에서 싸울 때 자당 후보를 돕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저는 좀 아슬아슬했다 보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선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뭐 다음 수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여기서 지지율이 오르거나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지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을 정치적 행위로 봐야지. 상대방에게 진짜 칼을 들고 찌를 듯하게 덤벼드는 기세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예. 이게 정말 살해의 의도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액션인지를 봐야 되는데. 예. 예전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가 돼서 안 된다는 정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셨다기보다는. 예. 예, 이것을 정치적 수사와 제스처, 좀 강한 액션으로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 지지자들 토론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 제스처를 판단하는 수준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청산 대상이라고 한 것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이 불필요한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 발언은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간의 스탠스와는 좀 결이 많이 달라 보여서 지지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박원순 시장의 말은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과연 할 수 있었던 말인가.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를 자기가 당 안에 있는 사람인지 당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좀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아무래도 정치를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으로서 박원순 시장에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확실한 위치를 구축하고 뭐 쉽게 말하자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 결국 대선이라는 건 가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대선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박원순 시장이 그간 시정 경험을 통해서 일로서 보여준 것들은 참 많긴 한데.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들, 이런 걸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보기엔 박원순 시장님의 부족한 점 중에 하나는 보여지는 모든 결과물들이 프로젝트 위주라는 느낌이 강하고, 마을 만들기가 그렇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렇고,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는데, 예. 그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쉬운 가치로 접근이 안 된다는 점.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후보 하면 듬직하다. 이재명 후보 하면 뭔가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박원순 하면 생각이 드는 어떤 그 이미지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청와대 수도를 끊는 겁니다. 가스도? 가스까지. 가스는 끊을 수 없나? 예. 가스는 이제 그 서울시 건 아니니까 그는 예. 수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 뭐 그건 농담으로 한 얘기고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은 이제 수년 전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중도 노선을 취했던 면이 있거든요. 네네. 예. 이게 그 박원순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거 때는 선거고 선거가 지나고 나서 이제 과연 행정적으로 무엇을 보여줬나를 봐야 하는 건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협동조합이나 마을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 가치를 통해서 표현은 됐는데 예. 이게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여러 있었어요. 예. 근데 바닥에 있는 민심들이 과연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있었나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예. 박원순의 정책은 어렵다. 저는 어려워요. 예. 제가 무식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유식한 제가 봐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그 진정성이나 저분이 사기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민주주의를 뭐 위배한다든지 그럴 거라는 뭐 우려나 걱정은 전혀 없는데 대선의 지도자상과 서울시장으로서의 지도자상이 같지 않다는 점은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다양화, 다각화됐다라는 그런 판단도 들거든요. 뭔 영웅 이런 컨셉이라면은 뭐 서울시장도 호환되고 대통령도 호환되겠지만은 박원순 시장은 유능한 서울시장으로서의 이미지는 확실하게 구축을 했는데 그 서울시장의 컨셉트가 대통령한테도 부합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명박은 사실 스스로를 자꾸 영웅시 했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때나 뭐 사실은 좀 호환된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건 사기고 기만이었지만요. 저는 뭐 김 PD님 정확하게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사람을 다루는 자리고 예. 행정관은 일을 다루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은 일을 잘하면 되는 건데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인간에게 대한 애정입니다. 예. 내가 이 인류, 우리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시장은 그걸 보여준 데 성공했고 저 문재인 대표도 그걸 보여준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박원순 시장이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거고 같은 공식을 대입해 왔을 때 우리 예를 들자면 반기문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도대체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해 줄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냥 행정을 잘하겠구나. 서류가 올라오면 일을 잘 갈라서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줄까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사람에게 허그를 당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 제가 당파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필요하고 인간적인 매력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 그분을 허그하면 미끄러져서 딴 데로 튀어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이제 박원순 시장의 뭐 문재인은 청산 대상이다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무엇이 더 보완돼야 할까 곁에서 보시기에 어떤 그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뭐 캠프가 구성돼서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것이고. 벌써 캠프가 구성됐습니까?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 페이스북에 문재인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문재인실은 문재인 대표가 의원하던 시절에 만들었던 굉장히 오래된 계정인데 요즘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꽤 오래전부터 문재인 의원실에서 운영하던 계정이라서 그것은 캠프랑 연결시키기는 쉽진 않고요. 문재인 의원실이었는데 의원실이라고 하기에는 국회의원직을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재인실이라고 한 거군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비방모략하는 사람들에게 문재인실, 인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실전이다. 까불면 고소당한다. 뭐 이런 의미의 인실. 좋은 것 같은데. 실전인 거 가르쳐줘야죠. 네. 근데 어떠세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뭐 드러난 문제는 그리 썩 보이진 않는데 우선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죠. 패권주의 논란, 이 동의하세요? 전 동의 못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패권주의 노선을 취한다든지 이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당내 친노 친문이 많다. 뭐 온라인 권리당원 중에서 문재인 지지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에서 쭉 오래 봐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몇 년 전부터 온라인 당원 가입시키고 동네에서 사람 끌고 와서 사실 온라인 당원이라는 것도 가입 방법이 온라인 당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종류의 당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사람들이 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던 것이 친노 친문이라고 하면 당세를 불린 것을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고 보좌관 하고 있는 이 당의 그룹들이 다 DJ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도 경험하고 정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친대제이고 친노고 친문이지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많이 남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 패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은 후에 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패권인데 예.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 있던 시절에 최고위원들이 과연 친문 패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었나요? 아니면 당의 공식 기구가 친문 친노로 둘러싸여서 다른 그룹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조직이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좀 더 문재인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전면에 나서서 그 정책을 강하게 펼쳐나가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뭐 우리 당은 당대표를 뽑으면 그 당대표가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대표랑 손발이 안 맞을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서로 골몰하는 이런 문화는요. 저는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 지도부 회의 때 문재인 대표를 거들었던 정청래 최고위원 뭐 대표적인 친문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뭐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친문이라고 동의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많이 돕고 같이 행보를 했습니다만 예. 그게 정말 친문 패권이라는 게 존재했다고 하면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이유도 그리고 공천을 떨어질 이유도 없었겠죠. 예. 정청래만 보더라도 이 친문 패권주의는 썩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뺀 나머지 심지어 박원순 시장까지도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자꾸 이렇게 친문 패권주의 이러는 건지 그 어떤 뭐 정치적 구호로서 이게 유용해 보여서 그런 건지 왜 종편과 조중동의 프레임이죠. 지금 친박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친박뿐만 아니라 친문도 있다. 둘 다 패권주의다라고 도매금으로 몰아서 친문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조중동과 종편의 움직임에 일부 대선 주자들이 본인 실력으로 꺾을 수 없는 후보에 대한 그 지나친 공격이라는 점은 좀 한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도 지지하고 박원순도 지지하는 분들은 친문 패권주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꺼낸 이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섭섭해하고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죠. 저도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인데요. 예. 서울시가 잘 돌아가니까 서울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제가 서울시에 살고 있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박원순 시장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그만큼 박원순 시장이 잘해오신 것인데 그런 지지자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저는 좀 더 실력으로 서로 겨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뭐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지어낸 얘기고 허상의 이야기라는 점을 이해할 텐데, 근데 워낙에 이렇게 뭐 실체도 없지만은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니 이를 일소할 수 있는 정치적 제스처, 이것을 문재인 전 대표가 선수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오늘 그 박찬수 한겨레 논설위원이 그 칼럼 쓴 것을 보니까 말이죠. 뭐 섀도우 캐비넷도 그렇고 말이죠. 선거 캠프 이제 뭐 구성되는 단계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문재인과 결이 다른 사람들로 비춰진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메머드급 선거 캠프를 꾸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아주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거. 뭐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끌어안는 뭐 이런 모양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못 드렸는데 캠프는 캠프고 그 경선을 마치고 나면 이제 대선 선대본이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텐데 그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호를 넓히는 모습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폭넓은 선대본을 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가서 좀 지켜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이 경선룰 협상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표 측은 지금 백지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룰을 상대방이 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한 입장이고 뭐 이것도 저는 특권 내려놓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스코어로 해서 예. 문재인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치른다고 해서 안 될 것인가 이건 좀 뭐 쉽지 않겠죠. 어떤 경선 룰을 적용하더라도 문재인이 된다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지금 당에선 지지가 높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가 낮은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권리당원이 포함이 됐든 포함이 되지 않든 문재인 대표가 현재는 지금 대권 후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건데 저희 문재인 대표의 지지자분들도 이런 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으로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를 뽑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것 저도 그렇고 이제 뭐 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캠프의 조정들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전 이런 건 충분히 합리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근데 저희가 이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언제 그 진보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뭐 대선과 관련한 기획을 뭐 지금 짜고 있는데 저한테 아이디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이분이 가급적이면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흠집이 갈 만한 기획이 아닌 기획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한번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뭔가가 나가면은 아주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은 했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언론으로부터 계속 불이익을 당했고 불공정한 보도의 피해자로 남다 보니까 이 지지자들이 굉장히 노이로제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 지지자들은 문재인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기저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자기 대통령 후보로서 선제적으로 상당히 그 앞서가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보다는 좀 더 넓은 시야 또 이제 검증의 계절이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절에 또 다양한 평가와 다양한 잣대의 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언론의 그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호를 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문재인 대표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지자분들께서도 좀 넓은 아량으로 지금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처럼 소수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뭐 절대적 약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뭐 지키기 위해서 언론의 그런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 어필하고 지적하고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온당한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아주 우월적 지위를 또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자분들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억측, 즉 뭐 패권주의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이 대선의 계절이 돌아와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나누게 되겠는데 말 잘했죠, 제가. 예, 그러게요. 예. 한번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였고. 예. 그래 하여튼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그러하다는 점을 오늘 또 김성회 보좌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경선의 장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다음 주부터는 매일 일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루하루 생생한 여의도의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 M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 M.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 M.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이 환영해야 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예, 이게 웬일입니까? 동생과 조카가 기소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귀국을 하죠. 예. 귀국 D-1일인데 악재와 함께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예. 뉴욕 검찰이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를 중동 국가에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했고요. 예.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남 기업 성완종 회장 이제 자살하고 그 리스트가 있을 때부터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관련이 있다. 왜냐면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가 경남 기업에 이제 고문으로 있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많이 상당히 이제 얽혀 있다. 이미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 경남 기업 사건이 이렇게 미국 검찰에 이제 기소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예. 범죄 혐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반기상 씨와 그의 아들인 반주현,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죠. 예. 그 2014년 그 베트남에 있는 경남 기업이 소유한 랜드마크 72 빌딩을 중동의 한 국부 펀드에 매각하려고 해당 국가의 관리에게 50만 달러를 뇌물로 건네려 한 혐의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건물은 경남 기업이 이제 2013년에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베트남의 그 완공의 초고층 빌딩인데요. 이 랜드마크 72 빌딩을 매각 작업을 이제 서두른 거고, 성완종 당시 경남 기업 회장이 당시 이 회사 고문이던 이제 반기상 씨를 통해서 이 건물을 상당히 좀 빨리 팔아달라. 지금 현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거고, 반기상 씨는 아들 반주현 씨가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에 이제 이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주현 씨의 그 회사를 통해서 이 랜드마크 72라는 빌딩을 중국의 어느 이제 나라에 이제 팔려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 이걸 이제 빨리 팔기 위해서 해당 국가 그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려 했다. 이게 이제 미국 검찰의 이제 기소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뇌물을 건넬 중동 국가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에게 선불로 50만 달러를 건네고 매각이 성사되면 2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중동 관리에게 이제 직접 건넨 건 아니지만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이제 뇌물을 건넨 거고, 그러니까 뇌물을 주려고 한 의사, 그건 이제 확실한 거죠. 이래가지고 오늘 기소가 되고 미국 검찰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정직과 투명한 사업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뇌물과 사기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뉴욕에 국제적 부패를 가져온 사람들은 엄격한 미국 법 집행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엄격함을 드러내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그 워딩이 세죠. 예. 그러니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잖아요. 한국 기업에서
건물을 빨리 팔기 위해서 이제 뇌물을 건네려고 했는데 그 무대가 뉴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 미국 검찰에서도 진작에 반기상 씨와 반주현 씨의 이 뇌물 범죄 단서를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예우를 해서 그의 임기까지 기다려줬다가 임기가 끝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기소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미국으로서 상당히 이제 불쾌함을 이제 드러내는 것 같고요. 예. 내일 어쨌든 반기문 총장은 이제 정말 금이 환영, 꽃가루를 받으면서 입국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이제 큰 악재를 이제 맞이한 거죠. 예. 그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본인은 대선의 뜻이 없는데,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뉴욕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비리를 털 것 같으니까, 이 비리를 피하기 위해서, 보신용 대선 출마를 한 것이 아닌지. 그러면 또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거는 또 굉장히 좀 외교상 결례라고 반기문 씨가 나름대로 짐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신용 출마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아니, 모를 리 없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동생하고 조카가.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그렇게도 이제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은 내일 이제 입국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반기문 캠프에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과 첫 상견례를 겸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서울신문 정치부장 출신이죠. 이도훈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박연차 관련 의혹은 이미 밝혔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육성으로 분명히 밝힐 거다. 내일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음해성 보도는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동생과 조카가 뇌물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다는 사건에 대한 대변인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도 보도를 보고 알고서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아는 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는 바가 없다, 보고 놀랐다가 아니라 보고 놀랐을 것이다? 네. 그 것이다. 아는 바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건 정말 어찌 보면 뭐 23만 달러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조금 이제 죽은 이슈일 수도 있지만 이건 지금 당장 오늘 오전에 이제 보도된 팔딱팔딱 살아있는 이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에게 대변인이라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아는 바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좀 제가 생각을 해보면 물어보지 않았을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슨 뭐 반기문의 리더십이 박근혜 같은 뭐 그런 말도 못 붙이고 뭐 레이저를 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즉자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약간은 조금 예봉을 피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상당히 이게 폭발력이 있고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반기문 캠프나 반기문 전 총장 본인도 상당히 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곤혹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대응이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외교통일 전문기자 황준호 기자는 핵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이 사안이 상당히 위중하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게 뭐 국내에서 있었던 예를 들면 박연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둘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런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 검찰 수사 기록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사실 아니다. 날조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은 이건 진실 게임, 진실 공방이고 그 팩트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가까운 동생과 조카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반기문 형이란 유엔 사무총장의 후광을 얻고 이런 범죄를 국제적으로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들어올 때부터 초장부터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스캔들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걱정했군요. 힘내라? 왜 뜬금없이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제 의총에서 발언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띄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임명진 위원장을 이제 겨냥을 한 거죠. 나보고 태극기 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보수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에서 태극기 집회를 허락받고 나가야 하냐. 이러면서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사화가 됐습니다. 예. 이걸 보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임명진 목사 맞불 집회 나가지 말라는 화명에 1월 7일 강남역 탄핵 반대 집회 안 나오셨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김진태 의원 쫄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당신 그렇게 애국 보수를 자처하면서도 그게 소신이라면 보수 집회에 나가야지 왜 안 나가냐? 임명진 위원장이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가냐? 그러면 그게 당신 소신이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 든 칼이 지금 서슬이 퍼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세에 눌려서 김진태 의원이 지금 오락가락 처신을 하는 그런 행태, 이것을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이제 페이스북에 또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촛불도 바람 불면 다 꺼진다는 그 기사는 어디로 갔나요? 임명진 목사가 당을 나가든지 내가 당을 나가든지 사생결단 싸우는 서청원 대표 보고 배우세요. 집회 못 나가게 하는 임 목사 미워요 하면서 애처럼 징징거리지 말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고 깐족되는군요. 사실은 쫄지 말라고 격려를 한 건데 상당히 이제 고강도 디스를 한 거라고 봐야겠죠. 김진태가 대꾸 한 게 있습니까?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요. 한 조만간 대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가 이제 한국의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반드시 뭔가 대꾸를 합니다. 트럼프는 그래도 미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될 정도인데 트럼프에까지 비유할 정도의 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일배 대통령인데, 김진태는. 예, 일통령. 알겠습니다. 둘 재밌네요. 사실은 새누리당 안에 있을 때도 하여간 둘이 각을 세우기도 했죠? 네, 그렇죠. 예. 둘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분당된 상황에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네요. 자,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선거 직후부터 지금까지 재판받느라고 그야말로 진땀을 뺐는데 무죄로 결론이 났죠? 예, 오늘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복잡했는데 아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그 브랜드 호텔의 광고 홍보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TF팀을 만들고 여기를 통해서 다른 광고 대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허위 청구했다, 이런 게 이제 기소 내용인데 재판부는 일단 이 TF 태스크포스의 존재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브랜드 호텔이 선거 준비 업무를 한 게 맞고, 그리고 브랜드 호텔과 다른 대행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이제 실체가 있는 용역 계약이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PI 작업, 국민의당 로고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김수민 의원이 대표가 있는 브랜드 호텔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했고, 그거부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의식에서 수사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사실 그걸 도덕적으로 약간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좀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무리하다고 봤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당에서 이제 대처하는 게 좀 미숙해서 당시 이상돈 의원이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인정할 것도 인정하지 않고 이 당을 너무 일방적으로 감싸고 막 이래가지고 또 욕을 먹고 그러긴 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이것을 범죄로 구성하기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예. 재판부도 이것을 범죄 증명으로 보기엔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박선숙, 김수민 의원 그리고 뭐 왕주현 사무부총장 이렇게 관련자 이제 5명을 모두 다 지금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으로서 이제 상당히 큰 타격이었죠. 예. 이 사건으로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를 이제 사퇴를 했고요. 천정배 의원도 공동대표 이제 사임을 했죠. 예. 당시 이제 저희가 그 팟캐스트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 대표가 사임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봤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해서 상당히 이제 놀랬다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안철수 전 대표는 어찌 보면 이 사건의 이제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권 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 그렇지만 저는 당을 살리기 위해 책임지고 대표를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세간에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의한 기획수사라는 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어이구, 상당히 이채로운 분석이군요. 자, 그나저나 안철수 공동대표 실없이 그만둔 셈이 된 거네요. 뭐 실없이 그만두다기보다는 어쨌든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큰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찌 보면 여의도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 사안을 더 크게 보고 빨리 큰 결단을 해서 당에 주는 어떤 타격 이것을 좀 줄일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억울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상당히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평가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그런 사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속은 없잖아요. 정치적 실속. 나 다시 당대표 시켜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개인으로서는. 국민의당이 사당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책임지는 그런 리더로서 그냥 의연하게 버텼으면 어땠을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 와중에 당내에서 사퇴해야 한다. 당대표가 사퇴할 일이다. 이렇게 압박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진짜 안철수 전 대표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 아니겠는가. 뭐 없다면 뭐 말고요. 있다면 그 자들이 안철수를 망치는 자들이다.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정치 논평. 수요일의 남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만나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그 광화문 우리 집회 때 네버엔딩 스토리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노래를 듣는데 이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예, 그것도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만든 4.16 합창단. 예. 그리고 또 그동안 민주주의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온 또 한겨레 신문 평화의 남 합창단이 함께 불렀잖아요. 예. 정말 슬프고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는 뭐니 해도 우리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당시 참사가 있었을 때는 무대에 좀 섰었어요. 예. 근데 그 트라우마나 고통이 너무 커서 고2, 고3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번에 공식적인 무대에 처음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 낭독할 때 광화문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도 너무 짠하게 낭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그 말이 가슴을 치는데 자신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그 죽은 친구들의 부모님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고 할 때. 아니 왜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이 죽었으니까 부모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눈물이 나네요. 너무 슬프고 기가 막히고. 근데 그 박근혜 7시간 동안 도대체 박근혜 뭐 했습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 1000일 만에 낸 답변서도 가관이지만 그러니까 그 7시간을 1000일 만에 냈다는 것 자체부터가 탄핵 사유인데 거기도 거짓말과 직무유기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하는 이헌 변호사 있어요. 대표적인 보수 단체 변호사. 보수 정도가 아니라 뭐 뉴라이트 또는 극우 성향의 변호사이고 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시변이라고 그런 모임 뭐 저희들끼리는 시뱅이라고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울다 웃네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뭐. 그 대표로 했던 분이에요. 그나마 그 내에서는 조금 합리적인 기운이 좀 있는 분이다라는 평가가 있긴 했습니다만 2008년 촛불 집회 때 상인들 선동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송하고 아무튼 저희를 굉장히 괴롭히는 분인데 그분이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 밝혔잖아요.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측근이고 박근혜 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도 되고 지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까지 되신 분이잖아요. 청와대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더니 벌떼처럼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절대 조사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 결론이 박근혜 탄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속히. 그 양반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박근혜 지가 임명하고 지 측근들인 변호사 모임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까지 나서서 청와대 7시간 조사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즉각 탄핵해라. 빨리 퇴진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거부했다라고 비판하면서요. 그렇게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는 뭐 이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합리적인 보수 또는 조금은 불합리했던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집회를 나왔다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촛불 집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 이런 데도 안 나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 분노가 큰데 문제는 무작정 버티기. 대한민국을 아예 말아먹기로 작정을 하고 국민들을 고통을 주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가. 그 비호 세력들이. 그러면서 계엄령을 선동하고 군대에 일어나라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족속들은 전부 다 잡아서 전부 내란 선동죄로 구속시키고 처벌을 해야지 다시는 그런 짓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시민단체, 민주적 시민단체에서는 사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오는데 앞장서 왔던 단체긴 하지만 계엄령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권센터라든지 여러 그 군대 감시하는 단체들, 수구 세력들을 감시하는 단체들이 지금 증거를 모으고 있고요. 퇴진행동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적절한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무한하게 주창하고 있지만 그것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짓밟는 범죄까지 선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현의 자유를 누린 만큼 거기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일부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하지만 똘레랑스가 유일하게 통하지 않는 게 앵똘레랑스라고 하거든요. 불관용 세력에게는 관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의견과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관용하지만 다만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을 짓밟는 불관용 세력에게는 앵똘레랑스에게는 똘레랑스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아, 지난주 말이죠. 우리 토요일 한 60만이 모였는데 아니 그 24,000이 모였다고 경찰이 추산을 했고요. 정말 오늘은 제가 언어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경찰이 드디어. 아니, 또 강남에 모인 저 박근혜 탄핵 반대 이 집단의 집회는 뭐 37,000이 모였다고 해서 아니 이거 골든 크로스 된 겁니까? 아니 사진만 봐도 그러니까 일단 경찰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엉터리 추산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집회라는 것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 광범위한 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대규모 집회일수록 연인원하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집회 참가한 전체잖아요. 근데 경찰은 일시적인 시점에서 현장에 있는 숫자만 추산하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 숫자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24,000은 너무너무 또 거짓말인 거죠. 광화문 북단에서부터 광화문 광장이 꽉 차고 그 옆에 대로가 꽉 차고 그 옆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이 꽉 차고 그렇죠. 그리고 세종대로 사거리가 꽉 찹니다. 예전에 경찰이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붉은 악마 응원할 때 100만 명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교황 16시기랑 비슷한데 모였는데 당시 파파 프란치스코 교황 왔을 때 그때도 경찰이 몇십만 명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 집회만 24,000 모였다고. 혹시 이건 아닐까요? 블랙리스트에서 빠진 시민들만 그 정도다. 아니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박근혜 비판하는 모든 세력은 적군 리스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평소에 그런 걸 안 하던 저 합리적인 보수분들만 24,000 모였다고 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경찰이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이철성입니다. 박근혜하고 우병우가 임명했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철성이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심지어는 앞으로 경찰 추산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공표도 했었거든요. 공언됐거든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기자들하고 카톡방이 있답니다. 서울경찰청 홍보팀에. 그 카톡방에 24,000 하나 딱 올려놓은 겁니다. 탄핵 반대 37,000, 탄핵 찬성 24,0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백한 공작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박근혜, 우병우의 기획에 이철성이가 또다시 춤을 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집회인원을 추산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시법이나 경찰관 관련 어떤 법에도 집회인원 추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집회 추산은 주최 측의 업무인 겁니다. 그렇죠. 주최 측이 집회를 준비하고 이 정도 모였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채택해달라. 이런 정책은 반대해달라. 박근혜는 물러나달라. 이렇게 그 주최 측의 고유 업무인 거예요. 중요한. 왜냐하면 집회 시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경찰이 하냐는 것이고 왜 거짓말을 하냐는 것이며 왜 축소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안 하겠다는 추산까지 한 거잖아요.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정치 공작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법으로 금지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고소 고발 항의 방문 등 강력하게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 경찰 추산은 엉터리고요. 저희는 연인원과 유동인구 그리고 그 근거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통계를 받아봅니다. 인근의 지하철 하차 인원. 거기다가 그 인원에다가 교통분담료를 감안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나 과학자들이 무서운 와이파이 업체들이 추산을 해봤었잖아요. 그동안 그 계산에서 다 100만 명 안팎이 모인 거로 대규모 집회 때 분석이 다 일치합니다. 무서운 와이파이 업체, 그 다음에 통신 3사가 추산했던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바운더리에 평소보다 몇 배가 더 모였다는 거, 서울시 지하철 통계, 예. 물리학자들의 추산 이게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 100만 명 안팎이 모였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경찰은 아유 정말 한심할 정도인데요. 시민 여러분 속상하셨겠지만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특히 이제 1월 21일이 총집중의 날인데 그때 또 압도적으로 모여서 예. 시내 전역을 꽉 채워가지고 다시 한번 이력을 보여드리자고요. 예. 특별히 이번 주 많이 모이셔야 할 이유가 지금 탄핵 심판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은 다 났다고 전 보는데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조속히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응원하는 차원에서 많이 모이셔야. 예, 맞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세월호 참사 찬일을 함께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가수 이상은님 공연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예. 제가 잠깐 우리 어렸을 때 팬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담다디의 이상은님. 그래서 무대 옆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예. 근데 참고로 우리 안진걸 처장님이 이상은 씨보다 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88학번인가 기고요. 대학학번이. 예, 저는 예. 91학번인데, 저희들 아무튼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담다디 노래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것뿐이었습니까? 근데 마침 그 첫 번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앞쪽에 앉아있던 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포함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담다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상은 님이 이제는 담다디 춤을 출 나이가 안 돼가지고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화제의 공연이었는데 1월 14일 날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우리 정원 스님께서 소신 공양 한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장내 서울대병원 지하에 빈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문이 가능하고요. 예. 금요일 날 태진행동이 주최하는 서울대병원에서의 추모 문화제가 있습니다. 예. 추모제를 하고요.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 사이에 시내에서 또 청와대에서 조계사에서 노제라든지 장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찌감치 점심 드시고 12시 1시부터 같이 저희들 해주시고 또 3시 3시 반부터는 고 박정철 열사 또 30주기가 됐습니다.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87 1월이었잖아요. 예.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전두환 독재 정권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때도 경찰이었습니다. 그 전두환 군부 독재와 그 경찰 그 파쇼 앞잡이들이 지금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집회를 탄압하고 행진을 막고 숫자를 줄이는데요. 보란 듯이 우리 국민들 많이 모이셔가지고 박정철 열사 30주기 추모식에도 함께 해주시면 그게 일종의 이제 사전 행사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장례식하고 우리 정원 스님 장지로 출발한 다음에 고 박정철 열사 30 추모식 하고요. 그러면 또 이소선 합창단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시부터 또 시민 자유 발언이 쭉 이어진 다음에 5시 반에 본집회 하는데 본집회 할 때 또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한동준 선생님이 직접 또 오신답니다. 예. 진짜요? 예, 방송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뭐 결혼식 가면 항상 그분 노래가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한동준 선생님도 오시고 우리나라 공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엄중한 정세에서 정말 무겁게 비장하게 투쟁하지만 매번 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건 참 하나된 마음으로 뭔가를 그 열망하고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주는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나와주시고 헌법재판소 1월 안에 탄핵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잘하는 1월 안에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쪽은 계속해서 은폐 거짓말한다는 게 헌법재판관들한테까지 다 들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실관계도 많이 밝혀졌고 최순실의 또 다른 PC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월 안에 끝내라. 근데 이제 지금 저희는 걱정이 이제 2월 달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죠. 오늘 또 그래서 퇴진행동에서 낮에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박근혜가 낸 7시간 답변서는 거짓말과 직무유기로 가득 찼다. 구조 지시를 실제로 안 했을 수도 있다.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낮에 대해서나 밥을 먹으면서 TV를 틀었다는데 보통은 그런 사건을 딱 아침에 보고를 받으면 일반인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구조 의무가 없는 사람들마저도 TV라든지 스마트폰에 이런 거 검색을 해보잖아요.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아무런 공감 능력이라든지 대통령으로서 구조 의무를 전혀 이해조차를 못한 사람인 거죠.
다시 한번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1월 안에 무조건 해라. 늦어도 2월 초에는 해라. 이렇게 제가 1월 14일, 1월 20일 두 번의 큰 집회 때 모여주셔야 됩니다. 예. 1월 28일은 설날이었고 또 제가 집회를 하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다음 주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여연대에서도 올해 또 연두에 여러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것은 박근혜 퇴진 후에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헬조선을 타파하고 경제민주화하고 서민과 중산층, 비정규직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임시국회가 열려 있거든요. 예. 일요일 임시국회가 국회가 박근혜 퇴진에 동참하면서도 지금 가장 입법하기 좋은 여소야대 국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새누리당, 수구정당이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바른정당이 어쨌든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몇몇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뭐 선거 연령 18세 이하 같은 법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소상공인들의 적합부종을 보호하는 거, 재벌 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결선 투표제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비례대표 확대라든지 이런 민주주의와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다수의 법들을 빨리 처리하자라고 오늘 13개 법안을 국회 앞에서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1.2월 임시국회 때 그동안 밀려져 있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진작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법들을 많이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서 큰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공기에 비유합니다. 이건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없어지면은 한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없어져 봐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기가 없어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듯이요. 저희들이 그냥 좀 이렇게 생색을 한번 내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지만 그 폭발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공연하고 이런 게 시민사회단체들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국민들과 국민이 주최하는 집회에 제가 실물을 보고 있는 꼴인데 그 실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퇴진운동에도 계속 기부금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 퇴진운동에 소속되는 여러 시민단체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원연,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뭐 민주노총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고 회원가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처장님 올 한해 아프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예, 아파서도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건강하셔야 합니다. 예. 자, 처장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버스를 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 세종시로 갔습니다. 나도 타고 싶은데 예. 그 리스트에 안 올라가서 못 가겠네. 애석합니다, 교수님. 애석합니다. 예. 요즘에는 이런 리스트에 올라야 사람 대접받는 풍토여서. 민망해 죽겠어요. 아이고, 참. 삼관왕인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거의 대통령 당선된 것 같은 그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예, 그러한데.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의 우화 모음집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호세 호아킨 페르난데스하고 호세 로사스 모레노라는 멕시코의 작가이자 사상가, 또 우화 작가가 쓴 것을 송병선 선생이 번역한 똑똑한 바보라는 우화 모음집입니다. 예. 우화는 잘 아시겠지만 동물이나 다양한 식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인간들의 삶의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문학적인 장르 중에 하나죠. 예. 근데 민중들의 지혜가 아주 축적된, 그야말로 촌철살인의 비유들이 대단히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자, 알다시피 이솝 우화나 라퐁텐 우화, 그랑빌 우화, 그리고 인디안 우화, 그리고 한국의 많은 우화들이 그렇듯이 수많은 세월 동안 쌓인 지혜들이 아주 뛰어난 표현을 얻어서 우리 앞에 와 있죠.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목 때문이었어요. 똑똑한 바보라는. 요즘 청문회도 보고 작금의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짓들 보면서 이 책을 떠올렸습니다.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진실을 끊임없이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 책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원래 바보라는 말은 이중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정말 세상 물정이 어둡고 영악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에 입각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흔히 반지 빠르지 못한 바보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이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똑똑한 바보라는 말은. 예. 또 하나는 바보라는 게 정말 바보인 사람들 있죠. 예. 그게 자기 삶을 파괴하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인데도 그걸 모르고 이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남발하거나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게 결국은 자기 삶을 파괴하는 과정일 텐데. 자기 삶을 배신하는 것이기 텐데. 이런 정말 바보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기서는 둘 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헛똑똑이들. 겉으로 보면 유명한 대학들 나와서 탁월한 암기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하죠. 지식을
지식들이 발효되고 다른 관계 속에서 이게 우러날 수 있어야 그 지혜로 승화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딱하기도 하고요. 저런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뭐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들, 그 은폐들이 아마 식물이 났을 텐데요. 이 우화가 딱 먼저 들어오네요. 제가 특정한 인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자세히 관찰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는 작품입니다. 짤막하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탉 한 마리가 참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벼랑간 달콤한 휴식을 깨트리는 일이 벌어졌다. 바람이 불어 참나무 위에서 잘 익은 도토리 한 알이 떨어진 것이었다. 이에 거짓말의 명수인 암탉은 집 안에 닭장으로 달려가 호들갑을 떨었다. 이리 좀 와봐.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아. 닭장에 있던 다른 암탉이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 아파? 암탉은 몸을 떨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벼랑간 바람이 불어와 참나무 가지를 꺾어버렸어. 그런데 그 빌어먹을 나뭇가지가 내 위로 떨어졌지 뭐야.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얼마나 고생할까? 당신에게 내 아이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그때 주방의 요리사가 다가와 암탉의 슬픈 소식을 듣고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안 됐구나. 너무 아파서 괴로울 텐데. 내가 내 고통의 종지부를 찍어줄게. 나 역시 불쌍한 닭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지만 너에겐 이 방법이 최선일 것 같구나. 그 말에 깜짝 놀란 암탉이 사실대로 말했다. 요리사님,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뭇가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자 요리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억센 손으로 암탉의 목을 힘껏 움켜쥐더니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죽여버렸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거짓말을 일삼는 암탉의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참나무 가지를 꺾어버렸고 그 나뭇가지가 내 위로 떨어져서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동정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요리사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래, 고통을 너무 길게 끌지 않도록 내가 종집을 찍어주겠다. 하고서 그때야 이제 암탉이 놀라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그 말 듣지 않고 억센 손으로 목을 비틀어서 죽여버렸다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라틴 아메리카의 우아한 편입니다. 어떻게 이게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어서 우리 이 상황에까지 적절하게 어울리는 비유가 이렇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하고자 한 건 아닌데 이게 저절로 제 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일 것은 맨 마지막에 이 암탉이 얘기하듯이 사실이에요 하면서 애원하잖아요. 애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떤 동정의 표정을 지어서도 곤란합니다. 우리 마음씨 좋은 이 한국인들이 그래 좀 봐주지 뭐. 적당하게 좀 타협하지 뭐. 이런 동정과 연민이 또 다른 이 거짓말의 양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것도 명심했으면 합니다. 뭐 이 얘기뿐만이 아니고 잠언에 가까운 글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촌철살인의 비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짤막한 것들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 위선이라는 제목의 이 짤막한 글입니다. 이 사과는 정말 싱싱하고 먹음직스럽군. 빛깔도 얼마나 고운지 모르겠어. 아무리 훌륭한 꽃도 이 사과보다 더 근사하진 못할 거야. 하지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과의 겉모습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사과 껍질을 벗겨내자마자 그 안은 온통 벌레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이것도 누구를 빗댄 글 같습니다. 그 온갖 얼굴을 뭐 주름살을 없애니 뭐 주사질 칼질을 다한 이런 싱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안에 껍질 하나만 벗기니까 그 수많은 벌레들이 우리 눈앞에 기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 가면은 뭐 이런 피부 미용 관리 못 받을 텐데. 글쎄요. 저는 감옥 가서도 할 것 같은데요. 그거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런 이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언젠가 그 노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 나이도 들어야 되고 주름살도 당연히 패이게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고 사람 과정들을 비추는 하나의 표정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문대고 비비고 뭐 찌르고 해서 이런 먹음직스럽게 봄직스럽게 이 만들어 놓는 게 그 사람들이 내면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또 다른 벌레와 같은 탐욕에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겠죠. 어떻습니까, 김 PD님? 재밌죠? 아, 예, 그럼요. 아, 남미지구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아까우니까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특히 자녀분이 계시는 집은 물론이고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 깊이 있는 여운을 남기는 글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진 하나의 보석 같은 거예요. 우리 김 PD님 좋아하시니까 예. 하나만 더 좋습니다. 예, 읽어드릴게요. 우리 예. 김용 브리핑이 김어준의 뉴스 공정에 밀린다고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지 마십시오. 그 순간의 그 영화입니다. 그럼요. 저는 뭐 그렇게 다 보고 있고요.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는 김어준을 보면서 벌써부터 딱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글은 김종수한테 꼭 읽어주고 싶은데 예. 김종수는 비겁해요. 언젠가 우리 김 PD가 얘기했듯이 골목 상권을 말이야. 예. 지상파에 기대서 침투하는 이 꼬라지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한국이 없다니까 하는 예.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어린아이와 로켓 불꽃이라는 아주 짤막한데 이것도 아주 오랜 여운을 남기는 그런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늘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던 로켓 불꽃에게 한 아이가 말했다. 난 너의 화사한 불꽃이 부러워. 나도 너처럼 한없이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고 싶어. 그러자 로켓 불꽃이 다정하게 말했다. 얘야, 나의 화려한 광채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리는 영광은 다름 아니 연기란다. 화사한 불꽃을 뿌리지만 그건 바로 내가 타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신을 태워서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불꽃. 네, 자신을 배신하는 모습으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 말고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으니까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권하냐면은 숨어있는 아까운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많아서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거나 이럴 때 인용하거나 할 때 아주 맞춤한 그런 글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그 똑똑한 바보들 정말 잘난 척한 바보들 암기 실력으로 유명장 대학 가서 권력 누리고 권세 누리는 자들의 그 이면들을 투시할 수 있는 그 지혜도 함께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똑똑한 바보들의 헛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힘도 아울러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호세 호아킨 페르난데스의 똑똑한 바보 오늘 정선태 교수님께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분께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은 국내 최초 수학 컬러링북인데요.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의 수상자인 세드릭 빌라니 그리고 사이언스지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책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또 이달의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서와 함께 안경과 선글라스도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에서 협찬해 주셨는데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선물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입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입니다.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거제도 펜션 이용권도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의 43 두모실 펜션.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남을 괴롭힘으로써 자기가 즐기는 그런 비언태적 성향의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세디스트였습니다. 너의 기사님, 파란집 할매와 최순실에게 감사합니다. 골수 박근혜 지지자인 저희 장모님도 등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샤우샤님, 저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군요.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피바 퀴즈 당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어제 피바 퀴즈는 내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이 훈장, 국민훈장 1등급인 이 훈장이 무엇인지 맞춰달라. 이런 문제를 드렸는데요. 정답은 무궁화장이었습니다. 숨은 청취자님, 야권 대선 후보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할 텐데 조금 걱정됩니다. 정의원위원회는 정권이 교체되기를 빕니다. 자, 그리고 개운파파님인가요? 반기문 따위에게 무궁화장이라니요. 정권교체 이후에는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보상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카 썸녀 시호에게 배신을 당한 최순실세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카의 배신에 치를 떨고 있는 최순실세입니다. 썸녀 시호 이 기집애가 이모를 팔아먹었습니다. 제 물건을 검찰에 넘겨주었다길래 처음에는 검찰청에 떨어뜨리고 온 제 프라다 신발 한 짝을 전달한 줄 알았습니다. 이모 발 시겨울까봐 조카가 챙겨준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연이 지 혼자 살라고 제가 쓰던 태블릿 PC를 검찰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저의 고봉 박보 그녀가 저를 팔아먹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연예인 빠순이었던 조카 시호년마저 저의 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전교 꼴등이 나던 고삐디를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선생님, 검찰 손에 넘어간 저의 태블릿 PC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깜빵에서 여생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 어디 없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최순실세님의 변호사 놈들도 박복근혜의 끈아풀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 위기에 빠진 최순실세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변듣보 희재가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열폭하지 않았습니까?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최순실 쌤님의 것이 아니라며 말이죠. 물론 최순실 쌤님을 60대 컴맹 아줌마라고 비하하긴 했지만 뭐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면 그만이지요. 변듣보 희재를 내세워서 그 태블릿 PC를 최순실 쌤님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법원에서도 변듣보 말은 안 믿으니까 변듣보 꺼지라고 했다고요? 변듣보 역시 명불허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검찰에 가 있는 태블릿 PC는 삼성 갤럭시 탭 아니겠습니까? 이걸 삼성 갤럭시 노트 7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검찰 내부에도 조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를 소형 경량화된 폭탄인 삼성 갤럭시 노트 7과 바꿔치기해서 검찰 청사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증거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차라리 포크레인을 끌고 가서 검찰청 철거하라고요? 잡았다 이놈아! 어? 이제 박복근이고 삼성이고 재벌이고 다 쇠고랑 찰 테니까 너도 이제 순순히 죄목을 풀어야지, 이 범죄자야. 어? 물론 정상 참작 따위는 없을 거다, 이 실세야. 어때? 공황장애가 또 오냐?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외톨이가 된 하이에나 최순실 쌤님에게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조용필이 부른 킬로만자로의 표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홀한 사나이들 쓰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감독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무 일 없으면 또 어떠리.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우연해질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물.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간다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 후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그 길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등을 떠왔더니.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